이름은 이렇게 되고 번호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번호 적어놨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할 거 있으면 문자나 전화하시고, 그지? 아, 선생님 여기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 보충 좀 해주세요. 아, 이런 적극성도 좋아해. 꼭 보충해줄 때만 기다리지 말고 보충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보충. 아, 선생님 여기는 내가 숙제를 좀 혼자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풀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언제든지 대환영이야. 요청하십시오. 알겠지? 내가 학원에서가 안 되면, 학원에서가 시간이 안 되면 내가 스터디 카페를 빌려서라도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런 적극성을 좀 발휘해 주시고, 그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그 생명 시스템 니네 시험 봤잖아, 그지? 그냥 내 몸 전체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고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도, 그 세포 하나 자체도 그냥 생명 시스템이야. 그래서 생명체나 세포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이나 나나 끊임없이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지. 그럼 그런 화학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물질대사라고 얘기해. 물질대사. 물질대사.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대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생명이 유지되려면. 근데 이런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특징이 있어. 특징. 그래서 혹시라도 뭐 중학교 수준은 아니니까 안 되겠지만 물질대사의 특징이 뭔지 써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 그냥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긴 한데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한다.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출입한다 이거야. 에너지. 두 번째는 이 화학 반응이라는 게 원래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고 이럴수록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 근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끼켜봐야 온도가 몇 도야? 체온하고 비슷할 거야. 35도에서 37도 사이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되게 더디게 일어나긴 일어나더라도. 근데 당장 지금 급한데 이거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니까 좀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애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거든. 촉매. 근데 사실 두 가지가 있어. 정촉매라는 게 있고 부촉매라는 게 있어. 정촉매, 부촉매.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에 촉매 얘기를 선생님 계속 언급한다면은 별다른 얘기 없으면 정촉매야, 정촉매. 보통 정촉매는 화학 반응이 빨리 잘 일어나게 하는 물질이 정촉매고요. 부촉매는 보통 화학 반응이 좀 더디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더디게 일어나는 게 부촉매인데 특별한 언급 없으면 정촉매입니다. 그래서 얘가 촉매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몸 안에서 반응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다 보니까 촉매 역할을 해주는 애가 필요한데 그 촉매 역할을 해주는 애를 효소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반드시 효소라는 애가 필요하다. 효소가 관여한다 이거야. 효소가 관여한다. 자, 참고로 효소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화학 실험할 때 쓰는 촉매들은 그냥 무기촉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무기촉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효소의 특징 나오겠지만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효소를 다른 말로 유기촉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생체촉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생체촉매, 유기촉매 뭐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그래서 물질대사라는 게 일어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에너지가 출입하고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런 물질대사가 또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물질대사의 종류.
첫 번째는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동화작용은 뭐고, 이화작용은 뭐냐? 일단 우리가 이제 당장 이제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내가 이렇게 합성이란 말이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합쳐지는 느낌이야. 그러면 그게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합성이란 말이 어떤 물질을 합성한다. 니네 이미 배운 거대로라면 뭐지?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런 거. 이런 말 나오면 동화작용이야. 합성이란 말이 나오면 동화야. 합친다는 의미, 합친다. 아니면 합성이란 말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이게 정황상 지금 합쳐지네? 그럼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은 의미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작용은 그럼 뭐겠어? 합치는 게 동화라면 이화는 뭐야? 분해한다는 얘기지. 쪼개진다는 얘기지. 분해라는 말이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정황상 얘가 지금 분해가 되네. 그럼 그 이화작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화학 반응이니까 우리가 이제 반응물, 생성물을 따질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럼 동화는 그러니까 분자로 따지면 작은 분자들을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큰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저분자를 여러 개 합쳐서 고분자 만드는. 밑에서 이제 그 예로 들겠지만, 근데 앞에서 배운 아미노산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분자를 계속 결합시키면 큰 단백질 만들어지잖아. 그런 거지.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은 저분자, 크기가 좀 작은 애들, 무기물이라고도 표현하거든. 무기물을 합성해서 유기물을 만든다.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럼 이화작용은 반대니까 크기가 큰 분자들을 쪼개서 이제 저분자를 만든다. 쪼갰더니 저분자가 남더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 얘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그지? 분해했더니 무기물이 남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자,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여기서 얘기했지만 물질 대상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너지 측면에서 보자면, 자, 작은 분자든 큰 분자든 원자들이 결합한 거잖니? 화학결합이라는 걸 한 거잖아? 그 중에 공유결합을 했겠지, 대부분. 그럼 공유결합을 할 때, 화학결합을 할 때, 원자들이 결합 딱 하는 순간 얘네한테는 에너지가 딱 저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자가 갖고 있는, 혹은 이온결합 물질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라고 보통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 생각하면. 지금 나도 에너지를 갖고 있고 너희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생각하면 돼. 질량이 큰 애들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질량이 작은 애들은 에너지 적게 갖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저분자였던 애가 결국 고분자 되는 거야. 반응 물질이 저분자고 이제 생성 물질이 고분자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 여기가 에너지. 여기가 이제 반응 경로. 자, 반응 경로라는 건 뭐야? 이제 반응 물질, 생성 물질 그 과정. 그러면 반응 물질에 해당되는 애는 저분자니까 에너지가 적었다고요. 걔네들을 막 합쳤더니 큰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질량이 커졌으니까 에너지가 많아진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적었던 애가 에너지가 많아지려면 에너지가 짜잔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 에너지는 형태가 계속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 적은 애가 에너지가 많아지려면 그 차이만큼을 그게 어디서가 됐든지 간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흡수. 그래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흡열반응 이렇게 불러. 흡열반응. 그래서 여기서 꼭 이게 꼭 열을 흡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흡열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흡열반응.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럼 이화작용은 반대겠지? 자, 얘는 큰 분자를 쪼갰더니 작은 분자가 남은 거니까 에너지가 많이 갖고 있던 애가 반응이 끝나고 나면 에너지가 적은 놈이 되더라 이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 많았던 애가 적어진 거니까 그 차이만큼을 어디론가? 내보낸 거지, 내보낸. 방출하는 거야, 방출.
에너지 방출. 그래서 우리가 이화작용은 반대니까 얘는 발열반응 이렇게도 불러요. 발열반응. 이것도 꼭 열을 방출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뭐 열을 방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라고 발열반응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로는 뭐가 있을까? 자, 이 원래 좀 오후에 하거나 밤에 하면 선생님이 이제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막 방방 뜨면서 할 텐데 지금 아침이라 컨디션이 아직 쫙 지금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자, 우리가 배운 것도 있어요. 자, 합성 들어가면 동화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합성 들어가는 애 중에 되게 유명한 애 하나 있잖아요. 광합성. 광합성도 있고 니네가 앞에서 배웠던 단백질 합성도 있고. 예를 들어 광합성. 광합성 얘기해볼까? 자, 좀 이따 이제 선생님이 화학반응식 써줄 건데요. 자, 광합성은 뭐지? 식물이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랑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라는 작은 분자를 합쳐가지고 포도당이라는 큰 분자를 만드는 거지.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흡수해야 된다며. 그래서 얘는 뭘 흡수하는 거야? 빛을 흡수하는 거지. 광합성이랄 땐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대로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미노산을 여러 개를 결합시킬 거 아니야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이. 그래서 뭐야?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겠지?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이는 단백질, 헤모글로빈에 쓰이는 단백질 뭐 등등등 만들어낼 거. 그러면 그런 단백질 합성도 합성이란 말 들어가니까 동화작용인 거야. 동화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상대적으로 조그만 아미노산들을 여러 개를 결합시키면 크기가 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지. 그럼 이때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데 이때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어. ATP라는 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걸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단백질 만드는 겁니다. 그지? 어쨌든 에너지를 흡수해. 자,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니네 세포분열 배우지 않냐? 뭐 체세포분열, 감수분열 배우잖아. 세포가 세포분열할 때 하나가 둘 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지? 핵 속에 DNA가 들어있잖아. 그 DNA를 내가 갖고 있는데 세포가 두 개 많은데 얘네 둘 다 가져야 되니까 DNA를 뭐 하지? 복제할 거 아니야. 그럼 DNA가 복제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하나가 있었는데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럼 이 똑같은 거 만들려면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분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DNA 복제도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작은 분자가 합쳐져서 DNA가 되는 거잖아. DNA 복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니네 앞에서 세포 그 소기관 배울 때 RNA라고 하는 애 배웠지. RNA는 뭐 하는 애지? 유전 정보를 전달하잖아. DNA에 의해서 RNA가 만들어지거든? 그럼 RNA가 만들어지려고 해도 어때야 돼? R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결합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RNA 합성.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제 핵산을 만드는 것도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 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광합성 나오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애 있거든? 세포호흡이라는 거 있지, 세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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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호흡은 뭐지? 반대로. 자, 식물은 스스로 만들어내든 동물은 음식을 통해 어떤 포도당이라는 애를 가지고 분해를 하는 거지. 분해를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지금 선생님처럼 뭐 이렇게 떠드는데 쓰기도 하고 니네처럼 공부하는데 쓰기도 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죠? 세포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자, 내가 음식을 먹어요. 내가 먹은 음식 안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이라고 하는 큰 분자가 들어있거든. 그럼 그걸 내가 흡수하려면 분해해야 돼. 우리 소화라고 하지, 소화. 소화 중에서 이제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 세포호흡, 화학적 소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게 사실 너무 기본인 건데,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겠다만, 여기 나온 광합성하고 세포호흡 정도는, 니네가 그냥 화학반응식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광합성 화학반응식 어떻게 되지?
광합성.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져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산소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야. 개수까지 쓰면 6, 6, 6이야. 나중에 가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요거 12H2O 여기에 6H2O 추가로 더 쓰기도 하는데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그래서 이때 이제 빛을 흡수하는 거죠. 빛 에너지 흡수하는 거야. 자, 세포호흡은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화살표만 반대로 해주면 되거든. 반응식이. 근데 여기다 따로 써볼게. 자, 세포호흡. 이화작용에 해당되는 세포호흡은 포도당 분해합니다. 그지? 개수는 똑같이 6이야. 분해하면은 이산화탄소 남고 물 남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는 달리 뭐가 나오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잖아. 맞네? 자, 요거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래. 그럼 이때는 이제 여기서 얘기한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한 60% 정도는 열에너지인 겁니다. 열에너지. 그럼 이 열에너지는 냅두면 다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 거야?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야. 우리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세포호흡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때 열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한 40% 정도에 해당되는 거는 자, 요게 중요한데 저장을 해놓는 거야. 저장했다가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건데 그래서 에너지 저장 창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ATP라는 분자를 만들어놔요. ATP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요 ATP를 필요할 때마다 분자를 쪼개면 뭐야?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 이제 필요한 데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내는 소리 에너지를 바꿔서 쓰기도 하고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ATP가 뭐지? 참고로 니네 혹시 화학 공부했니? 화원 들은 사람 있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몰이라는 개념이 있어, 몰.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숫자 1인 거잖아. 포도당 1몰이라는 것을 분해해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ATP라는 분자거든. 여기에 38개 이렇게 만들어져. 일단 이 정도로만.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얘들아,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 ATP라는 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뜻이거든. 아데노신이라는 녀석에 트리 3개가, 포스페이트라는 애가 3개가 붙어있다. 인산이 3개 붙어있다 이런 뜻이거든. 자, 얘가 ATP라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가운데 이렇게 당이 있어, 당. 그 다음에 이쪽에 염기가 달려있거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냐? 뉴클레오타이드, 그지? 근데 뉴클레오타이드와 달리 이 당은, 이 염기는 아데닌이라는 염기로 딱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이 당은 DNA 당과 RNA 당이 다르잖아. DNA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RNA 당은 R, 리보스고 이렇게 되잖아. 얘 리보스야.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아는 인산이라는 애가 이렇게 하나 달려있단 말이야. 포스페이트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이거 뉴클레오타이드지. 근데 여기에 인산이 총 3개가 달려있다니까. 그래서 인산이 요렇게 3개가 달려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전체를 ATP라고 부르는 거야. 특히 이 부분 있지. 봐봐. 리보스와 아데닌이라는 염기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아데노신이라고 부른다 생각하면 돼. 아데노신 트리 포스페이트 뭐 이렇게 돼. 이런 애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세포호흡을 하면.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필요할 때 에너지 꺼내 쓴다고 그랬죠. 어떻게 꺼내 쓰냐면 여기 인산이 3개가 달려 있잖아. 요거 하나 끊어버리는 거야. 딱 끊어버려. 끊으면 그때 에너지가 나와. 그때 에너지가 나와. 근데 얘는 2개를 끊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끊어서 에너지 썼잖아. 자, 그럼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2개는 다이라고 쓰거든, 다이.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을 때는 A, T, P라고 하고요.
거기서 내가 하나 잘라내면 이제 두 개만 남지. 잘라내면서 에너지 나왔고 두 개가 남았잖아. 그럼 그거를 ADP라고 표현해. DP, 다이포스페이트. 그래서 ATP를 에서 인산, 요게 이제 PI라고 쓰면 이게 인산 요거 하나를 말하는 거거든. 이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저장해. 자,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요렇게 쓴 거.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동화야, 이화야? 이화, 그렇지. 뽀겠으니까. 이제 뽀겠으니까. 그러니까 ATP라는 걸 만들어 놨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뽀개면 이때 에너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에너지가 나온다. 알겠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지. 또 뽀개, 여기 또 자를 수 있어. 여기까지는 또 자를 수 있어. 총 2번 자를 수 있거든? 그럼 밑에 또 에너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하나 남지. 요건 그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요거를 AMP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요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잘라낼 때 에너지 나오잖아. 나중에 이걸 다시 합치기도 해. 합치는 건 무슨 작용? 동화작용 되는 거지, 동화작용. 그지? 그래서 이 ATP라는 걸 만들어 놨다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 인산을 잘라내면 그때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지. 참고로 요거 잘라내면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냐면 약 7.2kcal per 몰이라 그래가지고 요 ATP라는 분자가 1몰계만큼이 있을 때 거기서 전부 이거 하나 떼어내면 그때 총 7.2kcal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요거 얘기하고 싶었어. 요거 혹시라도 요런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통과 수준에서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내가 이거 처음 들어봤어도 얘가 얘 되면 쪼갠 거지. 쪼개면 이화, 합치면 동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세포는 이렇게 된다. ATP라는 걸 만들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걸 잘라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쓴다. 뭐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는 게 배우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니까, 그지? 화학 반응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지. 이렇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하고, 그지? 그러면 몸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페이지 넘겨봐. 지금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40 몇 페이지, 거기. 고기.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화학 반응, 세포호흡이 있고, 그죠? 자, 세포호흡은 여기 써놨지만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 있는데 포도당이라는 애를 산소를 이용해서 뽀개는 거거든. 이거 산소호흡이라고 보통 얘기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호흡 그러면 그건 산소호흡을 말해.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건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포도당이 하얀색 가루거든요. 하얀색 가루인데 내가 포도당을 태우면 어떻게 돼? 자, 우리가 뭔가를 태우는 것도 내가 태우는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포도당을 태운다 그러면 연소라고 하지, 연소. 그럼 연소도 똑같이 포도당하고 산소가 반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한 게 나와 있지, 연소. 이제? 자, 여기다 써볼게. 여기 한 번 더 쓸게. 자, 화학 반응식 어떻게 된다고?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에너지 발생한다 이렇게 했죠. 이화작. 그러면 내가 만약에 포도당을 그냥 외부에서 태운다 이거지. 태우는 것도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면서 이때도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단지 차이는 뭐다? 얘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얘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그럼 우리 거기 지금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사실 차이점만 나와 있는 셈이고요. 얘네들의 공통점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공통점. 자, 세포호흡이라는 것과 연소라는 거에 공통점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일단 이 반응식을 보고 생각해보자. 일단 둘 다 반응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서로 어때? 같지? 일단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걸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생성물질도 똑같잖아.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다라는 거. 그죠? 같다. 그 다음에 둘 다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방출되거든? 그럼 저기 에너지가 방출되면 뭐라 그래? 몸 안에서 일어날 땐 이거 이하라고 하지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는 그냥 통틀어서 발열 반응이라 하거든. 그럼 얘도 발열 반응이요. 얘도 발열 반응이지. 네? 발열 반응. 자, 그 다음에 봐봐. 같은 양의 포도당을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떨까? 같아야지. 체류가 같은데. 그지? 에너지의 총량도 같다는 거지. 발생하는 에너지 양도, 총량도 같다. 요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차이점인 거지. 자, 차이점을 봅시다. 자, 일단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장소 어떻게 돼? 얘는 당연히 우리 몸 안이잖아. 맞죠? 얘는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얘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니까 끼케발 반응 온도가 35도에서 37도 사이밖에 안 되겠지. 자, 그런데 뭐 이 포도당도 마찬가지. 연소라는 것 자체가 어때? 자, 내가 손으로 비빈다고 이거 종이가 타드나? 절대 안 타지. 굉장히 발화점이라는 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돼야 얘네 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보통은 400도 이상이야. 4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다. 뭐 상대적으로 세포호흡은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그럼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니까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랬지?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촉매가 필요하냐? Yes! 그래서 그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라는 거야? 효소라는 거고요. 그죠? 효소가 필요하다는 거고. 자, 얘는 온도가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너 촉매 필요하니? No. 필요 없다 이거지. 효소고 촉매 구간에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자, 그러면 둘 다 에너지 방출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도 같은데 그럼 뭐가 다르냐? 자, 그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에너지 방출하는 뭐 형태?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다 거기 우리 교재에도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 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각각 내가 선생님 아직 이름을 다 네가 규호라 그랬나? 규호하고 지훈이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각각 10,000원씩을 준 거지. 써라. 근데 규호는 아싸 그러면서 10,000원을 한 방에 다 써버렸어. 근데 예를 들어서 지훈이는 아유 선생님이 주신 귀한 10,000원이니까 내가 조금씩 아껴 써야지 하고 1,000원 사 먹고 다음날 1,000원 사. 이 차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포도당을 가지고 화학 반응을 하면 생성물도 동일하겠지. 생성물도 뭐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 동일하거든. 그럼 이렇게 작게 부서지면서 얘는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내보내는 것 뿐이야. 한꺼번에 다 방출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가 탈 때, 뭐 포도당이 타든 종이가 타든 밝은 빛과 열이 막 나지. 한꺼번에 방출해서 그래. 근데 생각해봐. 우리 몸 안에서 똑같은 양의 포도당을 세포호흡으로 이제 분해를 하는 건데, 만약 그때도 에너지 한꺼번에 방출하면 이미 내 몸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불타고 있어야지, 지금. 파이어맨이지, 그지?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 써버리면 안 되지. 나중에 또 필요한, 다른 용도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좀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지. ATP라는 거 아까 만든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뭐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야금야금 분해하는 거야. 야금야금. 뭐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이제 이렇게 분해하는 거죠.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할 때마다 에너지가 조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은 에너지가 봐봐, 이 높이는 뭐야? 이 높이는 같지. 이 높이가 의미하는 건 뭐지? 같은 양의 포도당이 반응하면 방출되는 에너지 전체 양은 같다고. 아까 내가 10,000원 예를 들었지만 내가 너한테 준 10,000원과 너한테 준 10,000원이라는 액수는 동일하잖아.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쓰느냐 여러 번에 나눠 쓰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세포호흡은 그 에너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뭐한다? 방출한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과 몸 밖에서 일어나는 연소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세포호흡은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효소가 이제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도대체 효소라는 애가 어떻게 도와주길래 반응이 잘 일어나느냐. 이게 뭐랑 관계가 있냐면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에너지 이거 한번 그려볼게. 자, 만약에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화작용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반응 전후의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얘는 에너지 적었던 애가 많아지는 거고, 얘는 에너지 많았던 애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한 거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셈인 거야. 그냥 처음과 끝에 결과만 지금 쓴 셈인 거라고. 자, 그런데 잘 들어봐. 동화작용이 됐던 이화작용이 됐든 일단 반응이 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일단 얘들이 반응 물질이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 요 활성화 에너지가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뭐다? 그게 동화든 이화든 뭐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꼭 그게 동화작용일 때만 아니고 이화작용일 때만 아니고 그냥 뭐든지 간에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일어날 때 무조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럼 잘 봐봐. 동화작용이야. 그럼 에너지가 적었던 애가 일단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자,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반응이 막 일어난 거야. 근데 반응이 일어나는 와중에 에너지를 조금 방출은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생성물질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성물질은 얘보다는 에너지가 많더라 이 얘기인 거지. 이 얘기인 거. 알겠니? 그 다음에 이화도 마찬가지. 봐봐. 처음에 애초에 얘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일단 얘도 에너지를, 이게 세로축 에너지니까 흡수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를 졸라 많이 방출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응이 끝나고 남는 녀석을 봤더니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잖아. 자, 여기서 요거. 얘가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언덕을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저 맞은편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 산이 하나 있는 거지. 저기까지 가려면 이 산을 일단 넘어가야 되고요. 산을 넘어가려면 일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요 지금 그림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뭘까? 요거지, 요거.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요만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인 거지. 요만큼. 요만큼이 활성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을 잘 봐봐.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배운 대로는 동화작용은 에너지 흡수라 그랬지? 그러면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 흡수만 일어난다 하면 맞니? 틀리니? 틀려. 왜냐면 여기 얘기했잖아. 요만큼을 방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차이잖아. 너희가 제일 취약한 게 뭐야? 이런 표현에 취약하잖아. 분명히 맞는 줄 알았더니 그지?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흡수한 셈인 거지만 그 일어나는 그 과정까지 생각하면 처음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 조금 방출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을 흡수한 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 방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지. 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화작용이니까 이제 에너지 방출이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 방출만 일어난다 그러면 틀린 말인 거지. 처음에 이만큼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얘는 방출 많이 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만큼, 이제 요만큼을 방출한 셈이 되는 건데, 그럼 결국, 자, 요거, 지금 선생님 초록색에 표시한 요건 뭐라고 할까?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처음과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사이의 이 에너지 차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응열이라고 한다. 반응열. 알겠니? 반응열. 자, 그래서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일단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흡수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반응이 일어나는 도중에 이제 그 흡수한 것보다 많이 방출했느냐, 흡수한 것보다 적게 방출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화작용이 되기도 하고 이화작용이 되기도 하는 거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때 효소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에너지 측면에서 저거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생각해봐. 니네 여기서 언덕을 하나 넘어가는데 언덕을 잘 넘어가야 좀 쉬운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효소를 넣어주잖아. 낮아지는 거야. 뭐가?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효소를 넣기 전에는 예를 들어 동화작용이다 보면 이만큼을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났는데 효소를 넣어주면 요만큼만 흡수하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언덕이 낮아진 거지. 언덕이 낮아진. 얘도 마찬가지지. 뭐 얘보다는 언덕이 낮다 하더라도 이걸 넘어가야지만 되는데 효소를 넣어주면 그걸 낮춰주는 거야. 낮춰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효소를 넣어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반응이 잘 일어나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반응 속도란 말이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이 그림 보면 효소를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잖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잖아. 효소를 넣든 안 넣든 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반응열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효소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 그래서 자, 반응열이라는 것의 크기는 효소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효소라고 표현했지만 촉매라는 말을 써도 맞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촉매를 넣어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게 효소인 거니까 효소 대신에 촉매라는 말을 써도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소라는 애가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학교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게 꼭 물질 대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연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냥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떤 물질 대사건 어떤 화학 반응이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반응이 잘 일어나. 반응이 잘 일어나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자면 이 물질 대사는 아닌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분자들이 서로 뭘 해야 되냐면 충돌을 해야 돼. 유효 충돌이라는 걸 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여기 보자. 요 만약에 어떤 피스톤이라고 할까? 용기 안에 어떤 입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어.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야. 지들끼리도 부딪히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안에서 막 움직이다가 이제 부딪히다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부딪혀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을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얘네들도 현재 막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자들 하나하나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걸 이렇게 표시해 볼게. 이 어떤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이 기체라고 합시다. 기체. 이 기체 입자들의 여기는 입자수. 그 입자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입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같을까? 아까 이런 얘기 했었지.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게 있지만 몸무게 질량 다 똑같니? 다 다르지.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를 거야.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도 똑같아. 키도 마찬가지지 않니? 한 반에 여러 명이면 한 30명 되는 학생이 있는데 걔네들 키가 다 똑같진 않잖아. 그래서 키를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키가 몇 센치네 몇 명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 수학 시간 나면 무슨 정규분포 곡선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얘네들도 똑같아. 이 입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른 입자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뭐 한 이런 식이 나타날 거야. 맞지? 이런 식이 나타날 거야. 그럼 얘네들이 막 이렇게 이제 뭐 에너지 많이 갖고 있는 애도 있고 에너지 뭐 한 요 정도 갖고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은 거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부딪혀서 반응을 할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요거라고 해보자. 요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그래프만 좀 이해하자는 얘기야. 입자들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라고 하면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만 뭐 하게 되는 거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맞지? 이 그래프 이해하면 돼. 그냥 그래프만 이해하면 돼. 혹시 이 그래프가 나올까 싶어서. 그러니까 입자들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른데 그 입자들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만 화학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효소와 같은 이런 어떤 촉매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라 그랬죠. 그럼 봐봐.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일 때는 얘들아 여기 봐봐. 내가 쓸 시간 줄게. 요 정도에 해당되는 입자들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요 입자수니까. 근데 만약에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를 넣었다든지 촉매를 넣었다든지 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그래서 낮아졌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입자들이 더 많아졌지. 그래서 반응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가 무슨 말인가 생각하지 말고 요거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라. 여기가 에너지니까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많이 갖고 있는 애들만 반응을 했는데 촉매를 넣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들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뭐 요 정도 하나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거야. 알겠지? 네. 설마 이게 나올까 싶지만 혹시 몰라서 얘기해 준 거니까. 그래서 촉매를 넣어주면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응이 더 많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그래프도 하나 이해를 해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우리는 효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치? 효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효소 역할이지. 이게 효소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효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효소의 특징.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소의 주성분이 뭐지?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죠? 단백질.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어떤 아미노산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지. 그럼 그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면 효소가 작용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뭐 때문에 달라져? 그걸 변성이라고 하는데 온도에 영향을 받잖아. 열을 가하면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단백질이 원래 기능하던 것들 못하게 되는 거지. 즉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효소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자 여기를 효소의 활성도라고 하고요. 여기를 온도라고 하면 이런 식의 봐. 그래서 보면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촉매인 거니까 당연히 온도가 35도에서 37도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효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자, 단백질이 변성이 된다고 하잖아. 40도가 넘어가면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져. 변성되는 거야. 그러면 효소로서의 기능도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40도가 넘어가면 효소가 활성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활성도라는 건 효소가 얼마나 활발하게 작용하냐 이런 뜻인데. 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기 같은 곳에서 열 나잖아. 열이 나면 체온을 자꾸 40도 이상 고열이 나면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유.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40도가 넘어가면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 손상되겠지. 대표적으로 여기. 뇌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손상되면 뇌세포 손상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고열이 나는 걸 오래 방치하다 보면 단백질 손상으로 뇌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거야. 뭐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똑같은 얘기다 이거지.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의 구조가 뭐 결국 효소의 이제 기능을 좌우하는 거라면 온도에 영향도 받지만 뭐에 따라서도 달라져? 산성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산성도. 이거 우리가 pH라고 하죠. pH에 영향을 받아. 자, 대표적인 효소로 우리 소화효소를 생각을 해보자고. 소화효소. 내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라는 애가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이화작용 막 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음식을 먹어. 자, 입에 음식을 넣으면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나와. 침 속에 들어있지. 그래서 걔가 이제 녹말을 막 분해해. 그러면 그 음식, 내가 꿀꺽 삼키면 음식과 아밀레이스가 같이 위로 내려가거든. 근데 아밀레이스는 위에 가면 아무 작용을 못해. 왜 그럴까? 자, 사람이 입은 뭐야?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중성이지. 이거 산성이라고 대답한 놈도 있더라고. 그지? 나 에일리언인 거지. 퇴 뱉으면 중성이야. 그러니까 아밀레이스라는 애는 중성일 때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음식과 함께 위로 내려가면 위는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밀레이스가 아무 작용을 못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효소가 또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펩신이라는 효소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효소마다 걔네들이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pH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효소의 활성도. 여기는 pH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pH가 7 부근에서 가장 활발한 거야.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위는 강한 산성이 한 pH가 2 정도 되거든. 그럼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 그래프를 보면 아밀레이스는 pH가 2일 때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근데 펩신이라는 애는 pH가 2일 때 또 가장 활발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선 펩신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음식이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가면 소장은 약간 염기성을 떼요. 한 8 정도?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아밀레이스는 8에서는 조금 작용할 수 있긴 한데 또 거기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트립신이라는 애가 이렇게 또 나오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효소마다 걔네들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pH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효소는 pH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써놨지만 대표적인 소화효소. 걔네들이 어떤 pH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이없는 걸로 실수하니까 니네 pH가 작을수록 강한 산성인 거고 pH가 클수록 강한 염기성을 띠는 거지. 뭐 그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온도의 영향도 받고 pH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 세 번째로는, 자, 요거 아주 중요한데,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특이성. 자, 요거 먼저 써놓고 얘기합시다.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과만 결합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거기 이제 교재에도 그림이, 중간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자, 봐봐. 그럼 여기서 일단 기질이라는 게 또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기질은 그냥 니네, 우리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반응물질이 기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반응물이 기질인 거야. 반응물이 기질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자, 어떤 반응물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영양소를 분해한 소화효소가 나온다 그랬지. 자, 그 소화효소가 예를 들어서 작용을 하려면 소화효소가 그 반응물, 기질하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효소마다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입체 구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효소는 그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입체 구조를. 그럼 자, 요게 지금 얘기했던 반응물, 기질이라고 하고요. 요게 소화효소에 해당되는 효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예를 들어 이 영양소가 분해되는 거라고 한다면 일단 분해되기 위해서 얘네가 결합하는 거야. 기질하고 효소가 이런 식으로 딱 결합하는 거야. 그럼 결합하고 나면 이제 이 영양소가 분해가 되는 거죠. 분해가 되는 거죠. 분해가 돼서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서 얘는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화작용이 일어난 거지. 만약에 동화작용이라고 한다면 조그만 애가 두 개가 여기 탁탁 와서 결합하지. 결합한 다음에 합쳐져서 떨어져 나가는 동화작용이 이렇게 되는. 그래서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그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 기질이라고 얘기한 애가 효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자, 참고로 효소하고 기질이 이렇게 결합한 요걸 뭐라 부르냐면은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요. 그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면 반응이 그만큼 빨리 잘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일단 보자고. 자, 그럼 내가 먹은 이게 영양소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먹은 음식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영양소마다 어때? 구조가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영양소도 있을 수 있고, 자, 여기 봐봐. 이렇게 생긴 영양소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봐라. 요 기질과, 그럼 요것도 이제 하나의 기질인 거지. 종류가 다른 거지. 기질의 종류가. 이것도 기질, 이것도 기질인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종류의 기질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효소는 그 구조가 얘랑 딱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 맞니? 현재 여기 봐봐. 그러면, 요 기질은 이 효소랑 결합을 해 못해. 우리 퍼즐 조각 맞추기 한다고 생각해봐. 안 맞아, 아구가. 그지? 결합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영양소가 분해되거나 혹은 뭐 어떤 다른 애랑 합쳐지려고 그러면 얘랑 결합한 효소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랑 결합할 수 있는 효소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효소는 얘랑만 결합할 수 있는 거고 이 효소는 얘랑 결합 못하지. 반대로 이 효소는 얘랑만 결합할 수 있고 얘랑 결합 못하지. 즉 기질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효소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한 종류의 효소는 그거랑 결합할 수 있는 기질과만 결합한다고요. 이게 기질 특이성인 거야. 그럼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의 종류가 어떻겠냐? 대단히 많겠지. 기질마다 그거 전담 마크하는 효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 기질 특이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의 종류가 어떻다? 굉장히 많다.
많다 이거야. 뭐 때문에? 기질특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기질특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알겠니? 체내에서 만들어진 효소의 종류가 대단히 많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림에서 봐봐. 그래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져서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 일어났어. 지금 내가 이화작용만 그린 거지만 동화작용도 똑같다 그랬다. 그래서 얘네가 떨어져 나갔지. 자, 그럼 현재 이 효소 어떻게 돼 있어? 그대로 남아있잖아. 얘가 뭐 열이나 pH에서 구조가 변하지 않는데 그대로 남아있어.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하다고요. 네 번째 특징.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기질특이성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어때? 종류는 다양하게 만들어지면 그게 많이 만들어질 필요는 없는 거지. 계속 쓰면 되니까.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의 양은 적다 이거지. 굳이 많이 만들어질 필요 없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효소의 특징,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pH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둘은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이니까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나타난다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난 이후에도 열이나 뭐 이런 거에서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질특이성 때문에 종류는 다양하게 만들어지지만 재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양은 많지 않다.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일단은 반응할 때 이렇게 결합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어때? 그만큼 반응이 빨리 잘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거 선생님이 아까 반응 속도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반응 속도. 반응 속도라. 뭐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그 물질 대사가 얼마나 빨리 잘 일어나느냐. 반응 속도. 자, 이 반응 속도는 지금 얘기한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거에 숫자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응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자, 일정한 양의 기질이 들어있다고 하자. 이렇게 생긴 기질이 들어있다고 해보자. 근데 거기다가 내가 자, 효소를 넣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응? 그러면 그때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나타내 볼게. 가로축은 내가 넣어주는 효소의 양이야. 효소의 양. 그 다음에 세로축은 반응 속도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반응 속도니까 결국 요거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내가 효소를 하나 넣었어. 그죠? 효소를 하나 넣었더니 반응 속도, 효소 기질 복합체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지. 맞네? 효소를 2개 넣으면 어떻게 돼? 2개 만들어졌어. 맞지? 효소를 3개 넣었더니 3개 만들어집니다. 그지? 4개 넣으면 4개 만들어집니다. 그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효소 5개 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효소 기질 복합체 수는 여전히 몇 개야? 4개지. 6개 넣어줘도 몇 개야? 4개지. 자, 무슨 얘기냐? 일정한 양의 기질이 들어있을 때는 처음에는 효소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셈이라고요. 그런데 들어있는 기질보다 더 많은 양의 효소를 넣어줘 봐야 이 효소랑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이 없기 때문에 기질 복합체 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반응 속도도 일정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라고 알려주는 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물어보면 만약에 이 이후에 반응 속도가 혹은 효소 기질 복합 채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효소와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이 없기 때문인 거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반응 속도를 더 늘리고 싶으면 뭘 더 넣어주면 되는 거야? 기질을 추가하게 되면, 그죠? 반응 속도가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지. 맞네? 이게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정한 양의 효소가 들어있고 여기다가 기질을 넣어주는 상황이면 가로축이 기질의 농도로 바뀌겠지. 그래도 걔도 그래프는 똑같은 모습이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왜냐면 내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요런 문제를 풀릴 거거든. 그럼 그 문제를 딱 보고 그래프를 보고 이게 맞아 선생님 그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라는 거를 떠올리라 이 말이야. 알겠니? 자, 세화고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진짜 온갖 거를 다 알려줄게. 학교에서 하든 안 하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소의 특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하는 김에 이 반응 속도라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더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한 요 정도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금 이 교재에는 없는데 교과서 보면 니네 그 효소 실험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실험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혹시 다 적었니? 다 적었어? 지워도 되지? 그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 보통 소독약, 상처 날 때 소독약 같은 거 바르는 거 주성분이 과산화수소야. 그거 분해 실험이 이제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경지식이라고 하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식 정도는 모르고 있으면 이제 외우자. 알고 있으면 상관없죠. 자, 과산화수소 일단 우리가 H2O2라고 씁니다. 분자식. 그럼 얘가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돼. 그 다음에 우리 중3 때도 배운 거지만 화학 반응식 완성하려면 개수 맞춰줘야 되겠지? 2 있으면 이렇게 돼. 그래도 어쨌든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산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과산화수소 액체거든. 자, 그런데 이게 상온에서는 거의 분해가 안 돼요. 상온에서는 분해가 안 돼요. 소독약에 이렇게 이제 소독약에 과산화수소 들어있거든. 그럼 얘가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분해가 된다면 여기서 뽀글뽀글 계속 기포가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랬는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우리 효소 배우니까 효소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분해가 되는 거지. 촉매 역할을 하면서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효소를 넣어주느냐? 대표적으로 나오는 효소의 이름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애야. 카탈레이스. 요거는 좀 외워둬야 돼.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이름은 좀 암기해 두시고요. 그럼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것도 좀 외워놔야 돼. 감자즙. 감자즙에 들어있거나 보통 나오는 게 생간. 간이 어딘지 알지? 간땡이 이거. 왜 우리 순대 먹으면 그 간을 쪄서 먹는 거잖아요. 그지? 생간. 여기에 이제 보통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실험 나와. 시험관 2개 이렇게 준비하고요. 동일한 양의 이제 과산화수소를 넣어놔요. 이렇게. 액체라 그랬잖아. 과산화수소 이렇게 넣어놔. 넣어놔.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는 그냥 증류수를 넣어놔. 이렇게. 추가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생간이나 그러니까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생간이나 또는 감자 조각을 넣어도 돼. 감자즙, 하여튼 감자 조각 이렇게 생각해도 돼. 감자 조각을 이렇게 넣어놔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관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증류수를 넣는 데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과산화수소의 생간이나 감자를 넣어놓은 데서는 여기서 뽀글뽀글 기포가 계속 올라오고 여기 뽀글뽀글 거품이 막 이렇게 생겨. 뭔가 기체가 발생했다는 얘기지.
자, 참고로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이게 산소기차라는 걸 알지만 혹시라도 뽀글뽀글 기표가 올라와서 이게 뭐 거품 같은 게 생기면 이게 무슨 기체인지 확인하는 실험. 그치? 어느 실험이든지 간에 생성된 기체가 산소잖아.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 꺼져가는 성냥불을 갖다 댔을 때 다시 활활활 타오르면 그게 무조건 산소기차라는 거죠. 성냥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수소면 어떻게 되는 거야? 퍽 소리가 나는 거고요. 성냥 갖다 대면 활활 소리 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개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게 뭐지? 아, 과산화수소라는 게 그냥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분해가 안 되는데 생간이나 감자를 넣었더니 분해가 됐구나. 분해가 돼서 산소가 발생했구나. 그럼 분해가 왜 됐냐? 생간이나 감자 조각 안에는 어떤 이 과산화수소 분해가 잘 일어나게 해준 촉매 역할을 해주는 애가 들어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봐봐. 얘가 이제 기포가 처음에 막 발생을 해. 뽀뽀 거품이 생기다가 시간이 한참이 아예 다 사라졌어. 자, 그럼 여기에는 뭐만 남아있는 거야? 물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주면 분해가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아까 우리 효소 재사용 가능하다 그랬잖아. 생간 조각이나 감자 조각이 들어있으면 효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더 이상 반응이 그러니까 거품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게 다 분해가 돼버렸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더 넣어주면 여기 남아있는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요 실험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소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자, 이런 효소들이 우리 몸 안에서도 작용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효소들을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효소의 활용 그래서 나오잖아. 그지? 효소의 활용. 첫 번째. 뭐 책에 있는 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야. 나머지 너희가 한번 읽어보면 되고, 또 혹은 뒤에 가서 또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식혜 만드는 거지, 식혜. 우리 명절 때 이제 많이 먹는 식혜. 요즘은 뭐 대부분 사 먹으니까, 그지? 식혜를 집에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쌀을 찝니다. 여기다가 엿기름이라는 걸 넣어줘. 그러면 이제 식혜가 만들 수 있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참고로 엿기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보리 있지, 보리. 우리 쌀보리 할 때 보리 싹 튼 거를 갈은 거야. 갈아서 만든 게 엿기름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넣잖아? 그럼 이 엿기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 자, 참고로 쌀의 주성분이 뭐지? 녹말이잖아. 우리 왜 밥을 입에서 오래 씹으면 단맛 나지? 똑같은 원리야. 이 엿기름에 들어있는 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식혜가 단맛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식혜를 잘 만들면 밥알도 동동동 뜨게 되죠. 대표적으로 효소를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효소를 직접 이용했다기보다는 미생물을 이용한 건데, 자, 막걸리 같은 거, 술 제조하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쌀을 쪄요. 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효모라는 애를 집어넣어. 자, 효모는 효소는 아니고요. 얘는 그냥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 그럼 당연히 얘도 생물이니까 지 몸속에 뭐 가지고 있겠냐? 효소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은 이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쌀 찐 거 넣고요. 자, 여기다 효모를 집어넣어.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 뚜껑을 밀봉을 시켜버려. 자, 그러면 효모라는 생물은 쌀에 있는 양분을 이용해서 지가 이제 막 번식을 하고 살아가려고 할 거 아니야? 소위 말해서 세포호흡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밀봉을 시켜놓게 되면 산소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포호흡은 산소호흡이라고 그랬지. 무산소호흡을 해요. 무산소호흡을 하면 포도당의 분해가 완전히 안 돼. 안 되면서 알코올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 가지고 술 만드는 거지. 그죠? 술 만드는. 그러니까 얘는 얘가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무산소 호흡이라는 세포 호흡을 한 결과 알코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효소가 이용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세탁할 때 예를 들어 기름때 같은 게 묻으면 일반 세제는 잘 안 지워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시중에 많이 팔지. 예를 들어서 그런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는 세제, 이런 효소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를 이용하면은, 그지? 그런 기름때나 이런 거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지. 그지? 제거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효소 세제. 또 뭐 아까 사실 과산화수소 얘기한 거다만 뭐 이거는 활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상처 부위에 소독약 바르면 그 상처 부위에서 부글부글 거품 생기지. 그 소독약의 주성분이 과산화수소인데 상처 부위는 혈액 속에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그 효소에 의해서 소독약의 주성분인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서 그 상처 부위에서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효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지금 요거야. 그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만 더 적을게.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 맨 밑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있다. 우리 소화제. 자, 밥을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과식했다고 하잖아. 그럼 내 몸 안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소화가 되긴 하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내가 먹은 양이 너무 많으면 소화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그럼 그때 소화제를 먹으면 이 소화제 안에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소화효소 양을 늘려서 소화가 좀 빨리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럼 소화제 대표적이야. 하나만 더 적을게. 마지막. 자, 6번째는 뭐냐?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테니까 DNA 재조합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 자, 당뇨병인 사람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당뇨병인 사람들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거든. 이것도 얘랑 약간 비슷한 거. 대장균이란 세균을 이용하는 거야. 그 세균이 자기가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인슐린이나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 요건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효소가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좀 읽어보시고 또 사실 여기는 이제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여기 적혀져 있지 않은 효소가 활용되는 사례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내가 습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질대사하고 효소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 가장 니네 기말고사 범위에서 어렵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